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아내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살 때 직접 지은 집이에요. 당시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도 첫째 상우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심은 거고요. 뒤뜰 장독대는 아내와 함께 만든 겁니다.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까지 모두 아내의 손맛이 배어 있어요. 요즘 들어 몸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손도 가끔 떨려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적도 2번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는 게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구석구석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무릎이 조금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큰아들 상우와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상우는 올해 42살,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형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동생 선영이보다 3살 위라 항상 든든한 큰아들이었어요. 지은이는 38살로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승민이를 키우고 있어요. 원래 간호조무사였는데 시어머니 없이 아이 키우느라 일을 줄였습니다. 어서 와라. 차라도 마셔라. 평소라면 지은이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상우는 TV 채널을 돌리면서 농사 이야기나 동네 소식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상우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와 달리 주방으로 향하지 않고 상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상우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하며 테이블에 작은 책 하나를 놓았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써서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프리미엄 실버케어 요양센터. 큼지막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이 있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아버지,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도 정말 좋고 간병사 선생님들도 24시간 계시대요. 1인실도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우가 브로셔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깨끗한 복도, 넓은 침실, 최신식 의료 장비들, 물리치료실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식당에서 정갈한 식사를 하는 모습들, 심지어 도서관과 당구장까지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 말이냐? 네, 그런데 일반 요양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재활치료실도 있고 원예치료, 음악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노래교실도 있고 바둑도 둘 수 있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아버님, 요즘 밤에 자주 넘어지시잖아요. 저희도 너무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크게 다치시기라도 하면 응급실로 실려가시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거든요. 지난달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난간을 붙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고, 일주일 전에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아내가 가꾸던 텃밭이 있고 대문 앞에는 제가 직접 만든 우편함이 서 있어요.
골목길까지 걸어가는 돌담길도 제가 하나하나 쌓은 거였습니다. 나는 친구 같은 건 필요 없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래 분들과 대화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서 갑자기 아프셔도 바로 처치받을 수 있대요. 건강관리라면 동네 병원에서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가 출장이나 야근 때문에 바로 못 오는 날도 있고 승민이 학원 끝나고 오면 밤 10시예요. 그 시간까지 저희가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상우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 저희도 맞벌이에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자주 아버지 때문에 조퇴하거나 중간에 나가야 하니까 눈치가 보여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밤에 전화 안 받으시면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새벽에 몇 번씩 확인하러 와야 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상우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손등에는 파이고 거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설거지하느라, 빨래하느라, 아이 돌보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손톱도 깎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결국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고 저희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고요. 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실버타운 홍보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허리가 뻐근했어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철제 서랍장이 서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거였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지만 여전히 튼튼했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적금 통장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언 및 재산 관련 서류 마이너스 김인호. 저는 그 봉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재산 목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 몇 필지, 상가 건물 지분, 그리고 몇십 년간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들.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어요. 상우는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것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상우야, 내가 나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말이에요. 거실에서는 상우와 지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 달에 얼마나 들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대로는 우리도 아버지도 모두 힘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요양원 비용과 우리 집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상우가 어렸을 때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감이 열릴 때면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으려다가 떨어져서 울던 모습도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어요.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문제야.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은 들어. 상우 목소리였어요.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적금도 승민이 학원비로 거의 다 나갔잖아. 대출도 이미 한도 꽉 찬 상태고.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잠깐만 맡기면 어떨까? 완전히 파는 게 아니라 담보 대출로 돈을 마련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갚으면 되잖아. 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을 담보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 집은 아버님 평생 인생이잖아. 그냥 허락하실까? 아버님이 직접 지으신 집인데.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집에서 혼자 두면 또 넘어지시고 응급실 가면 어떡해. 지난번에도 새벽 2시에 깨워서 병원 갔잖아. 그래도 당장 다음 달 카드 결제 금액도 막힐 판이야. 승민이 학원비도 밀렸고 내 차 할부금도 연체 직전이야. 솔직히 나도 이제 한계야. 이해 좀 해. 상우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든 것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겠다니. 이건 너무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문 손잡이를 돌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 안대화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우와 지은이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산기와 메모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물 한 잔 마시러. 상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물 갖다 드릴게요. 주방에서 물을 가져오는 지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메모지들을 서둘러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린 요양원 말인데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상우 눈이 놀란 듯 커졌어요. 정말요? 아버지 마음 정하셨어요? 가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면 나도 고집만 부리는 거지.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내 마음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꼭 좋은 곳일 거예요. 지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물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상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시골에 있는 논 3필지, 상가, 건물 지분 30%, 적금 통장 7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주식 계좌까지.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상우는 모를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이 돈들이 요양원 비용 몇 년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새 종이를 꺼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건부 유언장 초안. 볼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를 끝까지 집에서 모신 자에게 전 재산의 70%를 상속한다. 두 번째 조건도 적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조건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데 손보다 가슴이 더 떨렸어요.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마지막 가르침일까? 바로 그때 방문이 톡톡 두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상우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들어와라. 상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밑 그림자도 더 짙어졌고요. 아버지, 아까 혹시 저희 이야기 들으셨어요? 무슨 이야기?
집이나 요양원 비용 같은.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상우가 바닥을 봤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도 밀렸고, 지은이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챙겨주는 게 그렇게 버거우냐? 솔직하게. 네. 상우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 넘어지실까봐 밤에도 전화 확인하고 혹시 응급 상황 생길까봐 하루 종일 불안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집에 와서도 계속 간병하듯 지켜봐야 하고. 저도 사람이라 지쳐요. 저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우의 손등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습진이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요양원이냐? 현실적으로는 그게 제일 나은 선택 같아요. 아버지도 전문 케어 받으시고 저희도 좀 안정을 찾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상우가 말을 멈췄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만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파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여유 생기면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상우야. 저는 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상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느냐? 폐렴이 심해서 한겨울에 새벽마다 병원 데려가던 거. 기억해요, 아버지. 그때 나는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숨 한 번 더 쉬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했다. 상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도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좋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준비하마. 무슨 뜻이에요? 내일 요양원 같이 가보자. 대신 나도 그 전에 정리할 것들이 좀 있다. 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뭘 정리하시려고요? 내가 알 필요는 없다. 나도 준비할 게 있단 말이다. 상우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초안을 계속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조건을 적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아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려는 자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네 번째 조건도 적었어요.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은 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상우 가족이 집으로 왔어요. 승민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승민이. 학교는 재미있었냐?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요양원 구경 가는 거 맞죠? 그래, 약속했으니까. 시간은 오전 10시로 잡았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인터넷으로 후기도 다 찾아봤는데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상우가 집을 담보로 잡는 일을 실행에 옮길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달빛에 비쳐 보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상우의 선택도 제 선택도 말이에요. 과연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우가 끝까지 요양원을 고집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바꿀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 이후에는 우리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에요. 요양원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사준 검정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5년 만에 꺼내 입는 옷이라 좀 헐렁해졌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면도를 하면서 손이 자꾸 떨렸어요. 파킨슨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머리를 빗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상우와 지은이는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은이는 새 옷을 입고 왔고 상우도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그래, 가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지은이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지은이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아버님, 거기 정말 좋대요. 1인실도 있고 식당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서 안전해요. 만약에 밤중에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처치받을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가로수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의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상우 씨 맞으시죠? 친절한 상담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로 약속했던. 네, 김인호 어르신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신경 써서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복도는 정말 깨끗했고 방도 넓었어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간병 호출 버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하루 3번 영양사가 짜신 메뉴로 식사를 드실 수 있어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물리치료실도 구경해 보실까요? 넓은 치료실에는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었어요. 몇 분이 치료사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개별 프로그램을 짜드려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인실을 보여줬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나쁘지 않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시설은 좋았어요. 월 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 간병비나 특별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고요. 상우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럼 입소 절차를 밟을까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상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상우는 계속 저를 슬금슬금 쳐다봤고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설은 어떠셨어요? 좋더라.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럼 입소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다.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아버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자꾸 미루시는 거야? 상우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고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좋다고 하셨잖아. 그럼 빨리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망설이시는 거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버님이 들으셔. 들으시면 어때?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회사 일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다고.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실 거야.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건데. 입장?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시나? 나 회사에서 이미 눈치 보이기 시작했어. 아버지 때문에 조퇴하고 지각하고. 부장이 대놓고 뭐라고 하더라. 가정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 준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도 힘들잖아. 밤에 아버지 안부 확인하러 와야 하고 주말에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승민이 돌보는 것도 벅찬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상우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잖아. 한 달에 250만 원이야.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 안 돼. 아버지 집 담보로 잡는 거 이미 은행이랑 상담 끝났어. 다음 주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여보, 그건 좀. 아버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좀 뭐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집이야. 미리 활용하는 것뿐이지. 아버지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우리도 안정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미리 활용한다고?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상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들었다. 저희가. 아버지, 그게 아니라. 상우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미리 활용한다는 게 오해냐?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냐? 지은이가 급하게 나섰어요. 아버님, 상우 씨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나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급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상우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좋다. 그렇게 급하면 내일 당장 요양원 갈 준비하마.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담보 대출 같은 건 절대 허락 안 한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250만 원인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상우와 지은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비용을? 그런 여유가 있으세요? 있으니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말고 요양원에 연락해라.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요양원에 가는 게 맞을까요? 상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집 담보 대출 이야기를 들은 이상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말도 함부로 했고요. 상우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아버지, 저희도 사람이에요. 뭐? 저도 남편이고 아빠예요.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는 상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를 책임지는 게 그렇게 버거우냐? 솔직히, 네. 상우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지실까봐, 밤에 전화 안 받으시면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봐. 하루 종일 불안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집에 와서도 계속 체크해야 하고. 저도 지쳐요. 그래서 답이 요양원이냐? 지금으로서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 같아요. 아버지도 안전하시고 저희도 마음 놓고. 저는 상우를 바라봤어요. 눈밑이 까맣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상우야. 네. 나는 짐이 아니다. 상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냐? 폐렴 때문에 한겨울에 새벽마다 병원 데려갔던 거. 기억해요? 그때 나는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상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도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안전한 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준비하마. 무슨 뜻이에요? 요양원 갈 준비는 하겠다. 하지만 내 조건에 따라서. 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떤 조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상우가 나간 후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서도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마음을 보이는 자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남긴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자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과연 상우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요양원에 보내면서도 진정한 효도를 할까요? 아니면 집만 탐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감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가 쓸쓸해 보였어요.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 선택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기도 하고 상우가 정말 저를 짐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가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잠이 안 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버님 아침 드시고 요양원에 가실 짐도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지은이가 쇼핑백에서 새 옷들을 꺼냈어요. 따뜻해 보이는 스웨터와 잠옷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버님 입으실 옷들이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새로 샀어요. 저는 그 옷들을 만져봤어요. 부드럽고 좋은 원단이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지은이가 옷을 개면서 말했어요. 어제 상우 씨랑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네? 내가 힘든 것도 안다.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아이 키우고 일도 하고 나까지 챙기려니 버겁겠지.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됐다.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매일 안부 확인하고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승민이도 챙겨야 하는데 그렇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졌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뭔가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진심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우는 다르구나. 상우 씨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신경 쓸 게 많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상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왔구나.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에 연락했어요. 상우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그런데 성금으로 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아버지, 정말 비용은 괜찮으세요? 한 달에 2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런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집 담보 대출 이야기요. 어제 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다른 방법? 제가 회사에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 등급이 나쁘지 않으니까.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우를 봤어요. 여보, 그렇게 되면 우리 빚이 너무 많아져. 어쩔 수 없지. 아버지 집에는 손 안 대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생각은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확인해 봤어요. 농협 적금 통장에 2천만 원, 우체국 통장에 1,500만 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에 5천만 원. 요양원 비용으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상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두고 지켜봐야 할까요? 저녁 시간에 상우 가족이 모두 왔어요. 승민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에 정말 가세요? 승민이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승민아. 할아버지가 거기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말에도 못 만나요? 아니야,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보러 올 수 있어. 상우가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랑 바둑도 둘 수 있어요?
그럼 요양원에 바둑판도 있다고 했잖아. 승민이가 조금 밝아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상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가셔도 매주 뵈러 갈게요.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집은 그대로 두겠어요. 아버지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돌아오실 수 있게요. 저는 상우를 봤어요. 진심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상우가 혼자 제 방으로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제 그런 말 한 거 됐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무능해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게 속상했어요. 상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우야. 네. 내가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가끔은 내 마음도 생각해 다오. 네, 앞으로는 꼭 그럴게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상우가 급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어지럽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지은아, 119 불러. 상우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의식이 끊기기 직전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서랍, 봉투, 그리고 모든 게 까맣게 사라졌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 병원이었어요. 아버지. 옆에서 상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나?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신 거라고. 고개를 돌리니 상우와 지은이가 눈이 빨갛게 부어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기절했었나? 3시간 정도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찾았어요. 제 심장이 쿵 했어요. 유언장이랑 통장들, 토지 서류까지. 아버님께 이 정도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요양원 얘기하고 집 담보 얘기까지 했고. 상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정말이냐? 네, 회사랑도 얘기해서 재택근무 늘리고 도우미도 구해서 아버지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할게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말 끝까지 지킬 수 있겠냐? 네, 꼭 지키겠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그 후회까지 제가 감당하겠어요. 그때 지은이도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도울게요. 승민이도 할아버지 계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좋다. 그럼 유언장도 다시 써야겠구나. 유언장이요? 이제는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챙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고 써야지. 상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느냐? 네, 이제야 알겠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흘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새로운 안전 손잡이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계단에도 논슬립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내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상우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침실 옆에는 응급 호출 버튼도 설치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야간 조명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비랑 이런 것들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했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상우가 회사에서 급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은이가 어제 병원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자가 좀 높은 대출이라고 걱정하고 있더군요. 며칠 후 상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간보호센터에서 도우미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주 3회 오후에 2시간씩요. 그런 것까지 필요한가? 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저도 재택근무를 늘렸어요. 실제로 상우는 일주일에 사흘은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눈치를 받을 법도 한데 부장님께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이해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요즘 가족 케어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회사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우가 말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친근한 분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희 간병사예요. 네, 수고하십니다. 혈압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시고요.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제 상태에 맞는 운동법도 알려주시고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가족분들이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점심 드세요. 지은이가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양 상담을 받아서 제 건강에 좋은 메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염식이면서도 맛있게 조리했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돈도 많이 들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둘째 딸 선영이도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빠한테만 맡기면 안 되죠? 저도 도울게요. 내 일도 바쁠 텐데. 카페 운영하느라 힘들잖아.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카페는 알바생이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선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집 청소를 해주고 마당 정리도 해줬어요. 감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들을 깔끔하게 치워주고 화분들도 정리해줬습니다. 아버지, 이 화분들 물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뿌리가 썩을 수 있거든요. 선영이는 원래 조경학과를 나와서 이런 일에 능숙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도우미 선생님이 오시고 저녁에는 상우나 지은이가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지은이가, 월요일과 수요일은 상우가 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둘 다 와서 함께 식사했어요. 주말에는 선영이까지 와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토요일은 선영이가, 일요일은 상우 가족이 와서 함께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승민이가 매주 와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4학년이 된 승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가 할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신데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서 정말 좋다고요. 그랬구나.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더 좋다고 했어요. 매주 만날 수 있고 할아버지 방에서 숙제도 하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가끔 갈등도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도 제가 와야 해요? 저도 주말에 카페 손님이 제일 많다고요. 미안해, 선영아.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해야 해서. 저도 일 있거든요. 매번 이런 식이면. 그럴 때마다 저는 중재했어요.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나 덕분에 더 자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라. 예전에는 명절에만 봤는데 이제는 매주 보잖아. 그러면 두 사람 다 웃으면서 화해했어요. 맞네요, 아버지. 생각해보니 우리가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상우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유원장 말씀. 정말 바꾸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살다 가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 유원장은 그대로 둘 거다. 왜요? 너희가 다시 갈등할 때마다 그 종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유산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줄 거다. 아버지,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겠죠. 혈압도 안정되었고 손떨림도 많이 줄었어요. 가을이 다시 돌아왔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다시 열매가 열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열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감이 익었어요. 승민이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따서 먹어야지. 제가 따드릴게요, 아버지. 상우가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작년에 샀던 것보다 더 안전한 사다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서 감을 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지은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순자가 이 감나무를 참 좋아했지. 저는 아내를 생각하며 말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요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제 옆에서 코 고는 상우의 숨소리, 주방에서 내일 아침 준비하는 지은이의 발소리, 주말마다 마당을 쓸어주는 선영이의 웃음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제는 상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요양원이 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요. 힘들지 않냐?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걸 보면. 그리고 승민이도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요즘 집에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끼리만 지내서 좀 적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승민이도 할아버지 있으니까 더 안정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을 혹은 자신을 너무 빨리 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돈과 시간이라는 이유로 마음의 빚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비로소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험지 말이에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아들이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요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이 영상을 혼자만 듣지 말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아직 들려드릴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게는 너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는 기회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께 또는 자녀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